시댁 정문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자신의 가랑이 밑을 3번 기어가게 했다. 내가 수치심에 벌벌 떨며 애원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오히려 광기 어린 폭소를 터뜨리며 그 남자의 얼굴에 결혼 반지를 집어던졌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경악하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쓰레기 같은 아기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일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그날이, 지식인의 탈을 쓴 악마들이 내 살점을 발라내려 했던 산 재물의 의식으로 변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자신들이 땅에 머리를 쳐박게 했던 그 촌스러운 여자가 사실은 그들 가문 전체를 지옥의 무적행으로 직접 끌고 갈 사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일은 정확히 한 달 전 내 결혼식 날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에는 갑작스럽게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웨딩카가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강가에 위치한 최고급 저택 정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은방울꽃 부케를 손에 쥔 채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3년의 연애, 3년 동안 나는 피땀 흘려가며 보이지 않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강도진을 도왔습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던 그를 거대 건설사인 강성건설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나는 나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흙수저, 신데렐라라는 위장막이 아무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웨딩카의 문이 열리는 순간 내 입가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거대한 철문 앞에는 축포도 환하게 웃으며 박수치는 하객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두 줄로 엄숙하게 서 있었고 그 길 한가운데에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양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그녀의 얼굴은 차갑고 경멸에 가득 찬 채 하늘을 향해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랑이 바로 아래에는 벌겋게 타오르는 숯불 화로가 놓여 있었고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수십 명의 하객들, 상류층 사모님들과 강도진의 사업 파트너들이 우산을 쓴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조롱, 그리고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고 부케를 쥔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내 곁에 선 강도진은 과거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한 약속을 속삭이던 그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감정 없는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내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결혼식 날의 다정한 손길이 아니라 붉은 자국이 남을 만큼 폭력적인 악력이었습니다. 도진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왜 저렇게 서 계셔? 저 화로는 또 뭐고?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힌 목소리로 그를 올려다보며 묻자 강도진은 헛기침을 하더니 하객들의 눈치를 살피며 내 귓가에 으르렁거리듯 속삭였습니다. 지아나, 조금만 참아. 유명한 무당이 그러는데 네 천박한 흙수저 팔자가 애군을 몰고 온다잖아. 우리 강씨 집안이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인데 내 몸에 밴 그 싸구려 냄새와 가난을 씻어내려면 어머니 가랑이 밑으로 저 숯불을 넘어가야 한대. 우리 집안 재산 안 날려먹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그냥 형식적인 절차니까 내 체면 봐서 빨리 끝내.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 가난을 씻어내라고? 알고 보니 그들의 눈에 나는 지난 3년간 그저 더러운 전염병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신이라는 껍데기를 이용해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기댈 곳 없는 촌년이라 여긴 며느리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으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내 알량한 자존심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자신들의 썩어빠진 가문을 지킬 순종적인 개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어느 무당이 그딴 짐승 같은 짓을 시켜? 어머니가 저렇게 서 계신 건 우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고 내 인격을 모욕하는 거야. 당신이 정말 나를 아내로 생각한다면 어머니한테 당장 이 총극을 멈추라고 해. 나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강도진의 손에서 내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최 여사가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득 낀 손가락으로 내 얼굴을 가리키며 빗소리를 뚫고 앙칼진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근본도 없는 흑수저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너 같은 걸 이 100억짜리 빌라에 발들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네 집안 칠대가 덕을 본 줄 알아. 총구석에서 평생 흙이나 파먹던 내 부모가 평생을 벌어도 내 아들 손톱대만큼도 못 벌어. 액땜하기 싫으면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우리 강씨 집안은 너 같은 전염병 덩어리를 들일 생각 없으니까.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쪽에서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고 끔찍한 수치심이 나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나를 가장 역겹게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만든 것은 강도진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호하기는커녕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남자의 억센 손으로 내 뒷덜미를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빗물에 젖은 보도블록 위로 내 머리를 쳐박기 위한 폭력적이고 단호한 힘이었습니다. 그만 좀 튕기고 하라는 대로 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어머니한테 감히 대들어? 내가 너한테 강성건설 대표이사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줬으면 분수 파악을 해야지. 내 인내심 바닥나기 전에 당장 무릎 꿇고 기어가. 강도진이 포효했고 그의 억센 소나귀 힘에 내 목이 꺾이면서 머리에 썼던 보석 티아라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백의 은방울꽃 부케는 광택나는 그의 구두굽에 무참히 짓밟렸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고아 출신의 가난한 여자가 수백 개의 눈동자 앞에서 궁지에 몰리면 화려한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개처럼 길 것이라 맹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멍청한 착각을 했습니다. 내 무릎이 젖은 아스팔트에 닿기 직전 핏줄을 타고 끓어오르는 끔찍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은 차가운 빙하로 변해버렸습니다. 나는 목에 힘을 주고 벼랑 끝에 몰린 여자의 모든 악력을 쥐어짜 내 뒷덜미를 누르던 강도진의 팔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닌 통쾌하고 광기 어린 그리고 극한의 경멸이 담긴 큰 웃음이었습니다. 내 웃음소리는 적막한 공간에 울려 퍼졌고 빗줄기를 뚫고 그곳에 서 있던 최 여사와 강도진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정신병원을 탈출한 미치광이를 보듯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너 왜 웃어? 미쳤어? 강도진이 더듬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고 나의 기운이 갑자기 변하자 그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나는 웃음을 멈추고 얼굴에 달라붙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내 눈빛은 쓰레기 같은 그 남자의 창백해진 얼굴을 꿰뚫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그가 사준 싸구려 다이아몬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높이 쳐들었다가 그의 얼굴 정중앙을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해 집어 던졌습니다. 반지는 피가 맺힌 그의 광대뼈를 스친 뒤 검은 연기를 내뿜는 숯불 화로 속으로 쏙 빠져버렸습니다. 나 안 미쳤어. 그저 당신네 그 쓰레기 같은 집안의 무식함과 착각이 너무 웃겨서 웃는 거야. 강도진. 내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알리는 종소리처럼 청명하고 또렷하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가난을 씻어내기 위해 가랑이 밑을 기어? 최 여사님, 똑바로 서서 다리 더 넓게 벌리세요.
왜냐하면 당신 가랑이는 개새끼 한 마리 지나가기에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은 더더욱 입만 열면 수백억 대자산가니 대표이사니 떠들지만 당신들이 기대고 있는 그 회사, 당신들이 서 있는 이 저택, 심지어 당신 아들이 입고 있는 그 명품 정장까지 그 모든 게 총구석 흑수저년이라고 멸시하던 내 피 같은 돈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알기나 해? 여기까지 듣자 최 여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거짓말을 해? 경호원. 전현입 틀어막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쓰레기장에 내다버려.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나는 한 글자씩 씹어 뱉으며 웨딩드레스 안쪽에서 검은색 보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눈을 부릅뜬 강도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강도진, 넌 내가 멍청해서 너랑 임신한 내 상간녀가 내 뒤통수 치는 걸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내 재산 다 빼돌리려 한 그 얄팍한 연극이 나한테 통할 줄 알았냐고? 저 화로나 껴안고 평생 몸이나 녹이시지. 내일부터 너희 집안 전체가 길거리에 나앉아 쓰레기나 주워 먹는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게임은 끝났어. 전직 대표이사님.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거추장스러운 하이힐을 벗어 진흙탕에 던져버렸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아스팔트를 디디며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오만하고 당당하게 거대한 철문을 걸어나갔습니다. 내 뒤로는 경악에 찬 비명, 최 여사의 절규, 그리고 배신자의 넉나간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벼랑 끝에 몰려 헛소리를 짓거리는 미친 여자라고 믿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정문을 나서며 전송 버튼을 누른 단 한 통의 문자가 그들의 모든 금융망을 잿더미로 갈아버릴 거대한 시한폭탄을 공식적으로 작동시켰다는 사실을. 하녀와 주인의 연극은 끝이 났고 악마는 비로소 부활했습니다. 내가 강씨 가문 위로 쏟아부을 핏빛 폭풍우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밤중, 맨발로 젖은 아스팔트를 걷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가 느껴졌지만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복수의 불꽃을 꺼트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흙탕물에 반사된 노란 가로등 불빛을 보며 나는 내 자신이 참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직접 각본을 쓰고 감독까지 했던 내 청춘의 연극에서 내가 애써 키워준 최악의 배우들에게 등에 칼을 맞은 꼴이라니. 냉혹한 강도진부터 오만한 최 여사, 그리고 그의 졸부 친구들까지 모두가 나 유지안을 그저 강씨 가문에 시집오며 로또를 맞은 가난한 고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어낸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 300만 원을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하지만 오호라, 인간의 무식함과 근시안적인 태도에는 참으로 바닥이 없더군요. 그들은 내 소박한 옷차림과 순종적인 껍데기 아래 숨겨진 엄청난 진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구해주길 기다리는 신데렐라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시아 지하금융과 부동산 시장을 주무르던 숨은 억만장자 유 회장님의 유일한 합법적 상속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수십조 원의 자금을 굴리며 수백 개 대기업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대 금융제국 알파 캐피탈리의 지배 지분을 내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자란 나는 그 막대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굶주린 늑대 떼들 속에서 돈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자들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순수한 사랑, 알파 캐피탈의 총수나 천문학적인 재산이 아닌 내 영혼 그 자체를 사랑해줄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명품 정장과 에르메스 가방, 다이아몬드 시계는 모두 깊은 금고 속에 봉인했습니다.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평범한 회사원 행세를 하며 세상의 진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강도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도진은 오늘처럼 젤을 발라 머리를 넘기고 이탈리아제 명품 수트를 입은 오만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그는 곧 망하기 직전인 건설사의 말단 프로젝트 팀장이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고 빚을 갚기 위해 살던 허름한 집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도지는 따뜻하고 끈기 있으며 야망 있는 남자의 완벽한 가면을 쓰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빗속에서 우산 없이 나를 기다리고 하나뿐인 우유를 내게 양보하며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나눠 먹던 그는 하늘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지아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지켜줄게. 내가 성공하면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사서 널 가장 행복한 여왕으로 만들어줄 거야. 사회 밑바닥에 있던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은 상업계의 늙은 여우 같던 내 예리함을 속여 넘겼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렸습니다. 그의 황제 같은 꿈을 이루어주고 싶었지만 아내의 권력 앞에서 그가 자격지심을 느끼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 최악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나는 알파 캐피탈의 어둠의 권력을 도진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른팔인 김 변호사에게 지시해 엔젤 투자를 가장한 막대한 자금을 그의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펀드의 막강한 힘으로 경쟁사들을 짓눌렀고 도진이 꿈에서도 보지 못할 알짜배기 계약과 황금알을 낳는 부지들을 그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가 승진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사업 계획서와 프레젠테이션은 내가 밤을 새워 작성한 뒤 교묘하게 그가 직접 쓴 것처럼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유도한 것들이었습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빚쟁이에 불과했던 강도진은 폭풍을 만난 연처럼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회사를 장악하고 강성건설이라는 거대 그룹을 세운 뒤 대표이사 자리에 꿰찼습니다. 그들이 사는 100억짜리 고급 저택과 그가 타고 다니는 슈퍼카들 역시 모두 알파 캐피탈, 즉 내 돈으로 지급 보증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우습게도 타인의 피와 땀으로 진흙탕에서 구름 위로 띄워진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가 생겼다고 착각하더군요. 돈과 권력이 생기자 강도진의 비열한 본성과 최 여사의 탐욕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최 여사는 순식간에 비단 옷을 휘감고 자두만한 진주 목걸이를 건 채 나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무능력한 쓸모없는 년, 열매 맺지 못하는 독사과 자기 가문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라고 욕했습니다. 도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 꿇고 맹세했던 남자는 매일 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양주와 진한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내 옷차림이 촌스럽다며 상류층 파티에 동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나의 존재가 대표이사라는 타이틀을 더럽힐까 두려워서 말입니다. 나는 참았습니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의 인간성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지 않았을 거라는 한 가닥 얇은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나면 내 진짜 신분을 밝히고 알파 캐피탈이라는 제국을 결혼 선물로 주어 나를 숨겼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습니다. 피를 배불리 빨아먹은 기생충들은 숙주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숙주를 죽여 그 빈 껍데기를 완전히 차지하려 할 뿐입니다. 나는 악마들을 방관했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방식으로 나에게 은혜를 갚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나의 따뜻한 가정, 동화 같은 결혼식에 대한 환상은
결혼식을 정확히 3일 앞두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신은 천둥 번개처럼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무사의 독처럼 내 척수를 타고 서서히 스며들어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날 도지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접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여사는 강 씨 가문의 재물을 빌기 위해 유명한 산속 무당집에 구술하러 가 있었습니다. 텅 빈 거대한 저택에서 나는 조용히 도진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내가 수조 원대 사업 기밀을 잃어버릴까 두렵다며 그가 출입을 금지했던 금단의 구역이었습니다. 어질러진 서류를 치우던 중 나는 그가 평소 안면인식으로 잠가두던 아이패드 프로를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전날 그가 급하게 자료를 다운로드하느라 개인 폰과 연동된 클라우드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평범한 메모장 앱으로 위장된 비밀 메신저가 나타났습니다. 상업계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의 직감이 불길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아이콘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내 영혼의 염산을 들이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도진과 내 사랑 유라라고 저장된 여자 간의 수개월 치대화 기록이었습니다. 이유라? 나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간부의 딸이자 남자를 옷 갈아입듯 바꾸기로 유명한 방탕한 재벌집 막내딸. 그들이 5성급 호텔 침대에서 뒹굴고 내가 결제한 알파 캐피탈의 자금으로 빌린 초호화 요트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수백 장의 애정행각 사진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내 혈관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사진들이 아니었습니다. 강씨 모자의 그 강무도한 흉계가 낱낱이 담긴 소름 끼치는 음성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어폰을 꽂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유라의 콧소리 섞인 앙칼진 목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기야, 그 촌년한테 언제까지 사모님 자리 내줄 거야? 나 자기 아들 임신한 지 벌써 3개월째야. 배 더 부르면 웨딩드레스 어떻게 입어? 당장 그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아빠가 당신 회사 프로젝트 인허가 다 취소해버릴 줄 알아. 곧바로 도진의 다정하지만 구역질 나도록 비열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구, 우리 자기 화났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우리 유라랑 우리 아기뿐이지. 지안이 그녀는 그냥 집 지키는 개야. 내가 가난할 때 잠깐 쓰다 버릴 걸레라고. 걱정 마. 나랑 엄마가 이미 다 계획 세워놨어. 모레 결혼식은 그 멍청한 년이 목숨처럼 숨겨둔 전세금 1억을 마저 털어먹기 위한 연극일 뿐이야. 돈 챙기면 자기가 갖고 싶어 하던 핑크색 포르쉐 바로 뽑아줄게. 다 끝나면 그년이 바람 피웠다고 누명 씌워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 도장 찍고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며칠만 기다려. 이 저택 명의도 자기 걸로 바꾸고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 테니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 공기를 누군가 목 졸라 빼앗아 간 것 같았습니다. 1억 원. 혹시 모를 비상사태를 대비해 내가 밤낮 없이 일해 모은 피 같은 돈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돈. 그것이 이 악마들이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삼키려던 미끼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 돈 수천억 원을 훔쳐가 놓고도 모자라 내 전 재산이라고 착각한 마지막 동전까지 싹싹 긁어먹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비열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음성 메시지는 시어머니 최 여사가 도진과 상간녀가 있는 단톡방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우리 유라는 몸조리나 잘하고 장손이나 튼튼하게 낳아라. 그 총구석 지안이 여는 내가 결혼식 날 아주 뼈저린 교훈을 줄 테니까 내가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내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만들 거야. 그년의 알량한 자존심을 꺾어서 다신 고개도 못 들게 아주 비참하게 짓밟아주마. 우리 도진이가 이제 명색이 대표이사인데 너 같은 귀한 집딸을 며느리로 들여야지.
저런 썩은 막대기 같은 년은 단물 다 빨아먹었으면 쓰레기장에 내다 버리는 게 답이야. 쨍그랑.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탈 꽃병이 내 손에 스쳐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파편으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3년간의 내 멍청했던 진심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피가 배어나오는 유리 조각에 무릎이 찔렸지만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상처와 고통은 가장 차갑고 잔혹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지옥의 흑염으로 변모했습니다. 부서진 파편들 한가운데 앉아 나는 갑자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배신자의 시가향이 배어있는 서재 안에서 내 메마르고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강성 가문, 강도진, 최 여사. 너희는 내가 도살장 끌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순한 양인 줄 알았지? 내 돈 1억을 뜯어내 상간녀 차를 사주겠다고? 나를 가랑이 밑으로 기게 해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겠다고? 좋아. 아주 좋아. 너희들의 잔인함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맹수를 공식적으로 해방시켰다. 권력 게임을 하고 싶다면,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걸 즐긴다면 내가 생사여탈권을 쥔 자의 룰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이 순간부터 나약하고 순종적이던 유지아는 죽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건 알파 캐피탈의 총수다. 그리고 너희들이 미치도록 갈망하는 그 돈으로 내가 직접 너희들의 가장 화려한 무덤을 지어주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모든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고 무릎에 핏자국을 닦아낸 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걸 준비하세요. 그물을 걷어 올릴 때가 됐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가장 높은 환상의 꼭대기까지 날아오르게 하세요. 그런 다음 내 손으로 그 날개를 꺾어버리고 지옥 밑바닥으로 자유낙하시켜 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강씨 가문의 더럽고 비열한 음모를 모두 알았고 도진에게 임신한 상간녀가 있다는 사실과 시어머니가 나를 한 주 할 계획까지 모조리 들었으면서 왜 당장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아? 왜 그 증거들을 그들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뺨을 한 대씩 갈긴 뒤 당당하게 캐리어를 끌고 나오지 않았느냐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복수는 너무 값싸고 자비롭기 때문입니다. 내가 파혼을 선언하면 강도진은 성격 차이라는 핑계로 쉽게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내가 만들어준 대표이사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상간녀를 품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비련의 남주인공 행세를 했겠지요. 사람을 진정으로 파멸시키는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모든 걸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극강의 고통, 가장 잔혹한 형벌은 그들을 교만의 최정상에 올려놓고 절대 권력의 맛을 보게 한 뒤 수백 명의 상류층 하객들 앞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가장 화려한 파티를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활짝 웃으며 득의 양양해하는 바로 그 순간 가차없이 낭떠러지로 발로 차버리고 모든 것을 앗아가 단 하나의 조각도 남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침묵을 지키고 바보처럼 속은 척하며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던 이유입니다. 그날 나에게 웨딩드레스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전장으로 향하기 위해 피로 물들인 전투복이었습니다. 결혼식 전 3일 동안 나는 조용한 유령이 되었습니다. 알파 캐피탈 본사의 비밀 벙커에서 최고의 변호사 및 금융 전문가 팀과 함께 앉아 강성건설의 모든 자금줄과 움직임을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대표님, 강성건설의 현금 흐름을 전면 재조사한 결과 현재 완전한 빈 껍데기입니다. 강도진이 떠벌리고 다니는 핵심 프로젝트 15개는 모두 우리 알파캐피탈의 취소 불가능한 신용보증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증을 철회하는 순간 은행들이 일제히 크로스 디폴트 동반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것이고 그의 회사는 24시간 안에
유동성 위기로 도산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갑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다이아몬드가 밝힌 만년필로 유리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훌륭해. 건축자재의 공급망은 상간녀인 이유라가 제 아빠 권력을 믿고 손을 써뒀을 텐데? 그렇습니다, 대표님. 하지만 그녀는 강성건설에 자재를 독점 공급하는 주요 하청업체들이 사실상 알파캐피탈이 집에 지분을 가진 페이퍼 컴퍼니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릅니다. 저희가 이미 계약서에 데스크로스 독소 조항을 심어두었습니다. 대표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자재 공급을 전면 중단하고 긴급 신용 리스크를 이유로 미수금 전액 상환을 일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해. 나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계좌 동결, 투자금 회수 명령, 담보자산 몰수 공문을 모두 준비하세요. 특히 그 모자가 살고 있는 100억짜리 빌라와 회사 법인 명의로 된 슈퍼카들까지 전부 압류 서류를 작성하세요. 내가 전화를 거는 순간 그 새끼들이 빵 쪼가리 하나 살 동전한 잎조차 남지 않게 알거지로 만들어버려야 하니까. 결혼식 당일 아침, 서울은 음침한 폭풍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강씨 가문의 썩어빠진 속내와 똑같았습니다. 메이크업 거울 앞에 앉은 나는 미용사가 머리를 세팅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고요한 호수처럼 무미건조한 눈빛을 한 여자가 나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멋들어진 턱시도를 입고 방으로 들어와 내 어깨를 쓰다듬으며 역겨운 달콤한 말들을 토해냈습니다. 우리 와이프, 오늘 너무 예쁘네. 시 끝나면 자기가 모아둔 전세금 1억 나한테 넘겨줄 거지? 신규 프로젝트 자금 회전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대표이사 사모님 됐는데 돈 관리는 신경 쓰지 마. 거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나는 주변 온도를 영하로 떨어뜨릴 듯한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자기야. 오늘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전부 다 넘겨줄게. 그는 의기양양하게 내 이마에 키스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자신이 이미 내가 짜놓은 관짝에 한 발을 들이밀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리고 저택 정문 앞에서는 내가 엿들었던 그대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랑이를 벌리고 선최 여사, 내 머리를 폭력적으로 짓누른 강도진, 상류층 하객들의 경멸, 어린 시선, 그 모자가 기획한 완벽한 모욕의 연극은 그들의 오만함을 절정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습니다. 불개미 떼의 둥지를 잘못 건드렸고 유지 아니라는 이름의 괴물을 깨워버린 것입니다. 다시 내가 강도진의 얼굴에 싸구려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던졌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폭풍우를 뚫고 맨발로 돌아섰습니다. 꼿꼿한 뒷모습, 단 한 방울의 눈물도 일말의 미련도 없었습니다. 얼굴에 부딪히는 차가운 바람이 나의 멍청했던 3년의 청춘을 깨끗이 씻어내 주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정문의 인파에서 벗어나 한적한 건물 처마 아래에 멈춰선 나는 흠뻑 젖은 웨딩드레스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보안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 하나 떨지 않고 김 변호사 직통 번호를 눌렀습니다.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듣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시퍼런 번개가 내리치는 먹구름 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내 입가에 뼈 시리도록 잔혹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를 짓밟았던 가문에 사형 선고를 내리는 명령이 한 글자씩 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 징벌적 회수조항 데스크로스, 발동하세요. 강성건설의 모든 금융혈관을 끊어버리고 보증을 철회하고 전 계좌를 동결시켜 은행에 크로스 디폴트 통보해. 앞으로 30분 안에 그 수백억짜리 그룹이 벽돌 더미로 무너져 내리는 걸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강도진 모자가
길거리에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고 쫓겨나게 만들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은 지금부터야. 그들은 나를 쫓아냈다고 축포를 쏘고 있겠지. 좋아. 오늘 밤 그 축포의 불꽃이 자신들의 시체를 태워버릴 수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자고.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하늘을 찢을 듯 울부짖는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벗어나 몇백 미터 떨어진 교차로를 지날 무렵 칠흑 같은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조용히 도로가에 멈춰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경호원이 거대한 우산을 씌우며 정중히 허리를 굽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차가운 빗물과 함께 지난 3년간의 나약하고 멍청했던 유지안의 신분을 등 뒤로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한 차는 서울 한복판 최고층 랜드마크 타워의 꼭대기에 위치한 200평대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직행했습니다. 나의 비밀 아지트이자 진정한 나의 왕좌였습니다. 육중 보안 지문 인식, 문을 통과하자마자 나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가 발바닥에 엉겨붙은 진흙과 찌꺼기, 그리고 최 여사의 숯불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던 역겨운 냄새를 말끔히 씻어냈습니다. 가난과 순종을 상징하던 젖은 웨딩드레스 따위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욕실을 나선 나는 맞춤 제작된 버건디색 실크 수트를 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늘어뜨린 채 검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유지아는 동정 따위를 구걸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수백 개 기업에 목숨줄을 쥔 알파 캐피탈의 총수였습니다. 나는 최고급 레드와인을 잔에 따른 뒤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CCTV 모니터 시스템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난 3년간 강씨 저택에 살면서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의 배신에 대비해 거실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각지대의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내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명한 고화질 모니터에는 정문 앞에 혼란스러웠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촌스럽고 역겨운 축하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내 돈으로 결제한 수입산 최고급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쓰다듬었고 떡칠한 화장 위로 득의양양한 표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도진은 값비싼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거품이 쏟아졌고 주변에는 친척들과 가짜 파트너들이 박수를 치며 건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관인 것은 상간녀 이유라의 등장이었습니다. 막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는 푹 파인 타이트한 파티 드레스를 입고 이제 막 불러오기 시작한 3개월 된 배를 어루만지며 몸을 베베 꼬고 있었습니다. 강도진은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볼에 쪽쪽 입을 맞췄습니다. 도덕이나 법률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작태였습니다. 엄마 계산이 기가 막히지? 그 눈치 없는 거머리 같은 년을 쫓아내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훤해졌잖아. 모니터를 통해 강도진의 의기양양하고 양아치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안이 그녀는 진짜 멍청해. 젖은 드레스 입고 문 밖으로 쫓겨났지. 핸드폰도 압수당했지.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없지. 오늘 밤엔 틀림없이 서울역 다리 밑에서 노숙해야 할걸? 내일 아침에 이혼 서류 던져주면서 바람나서 집 나갔다고 증거 조작해서 협박하면 벌벌 떨면서 모아둔 전세금 1억 나한테 다 넘길 거야. 그럼 일석이조지. 최 여사가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켜며 앙칼지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뱁새가 황새 쫓아오려던 꼴불견은 진작에 눈엣가시였어. 내 가랑이 미틀기라고 했더니 감히 결혼 반지를 던져? 무식한 년. 우리 유라처럼 금지 5겹으로 자란 애가 강씨 집안 며느리로 제격이지. 우리 가문은 이제 날개 돋친 듯 상류층에 당당히 합류하는 거야.
유라는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자기야, 약속 잊지 마. 핑크색 포르쉐 사주고 이 저택도 내 명의로 넘겨줘. 나 그 촌년이 쓰던 물건 같이 쓰기 싫어. 당장 내일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가구 싹 다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새로 싹 바꿔줘. 그럼 우리 예쁜 마누라. 내 건 다 내 거야. 강성건설이 지금 돈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이 저택이 대수야? 내일 신규 부지 담보로 1,000억 원쯤 더 당길 거니까 포르쉐 10대라도 사줄게. 도지는 자기 가슴을 팡팡 치며 맹목적인 허세와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권력을 상징하는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손에 든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모니터 속에서 춤추는 광대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샴페인에 취해 가장 화려한 북위 영화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쫓아낸 것이 혹을 떼어낸 것이라 여겼겠지만 사실은 유일한 수호신을 제 손으로 내쫓고 사신을 맞이할 지옥문을 활짝 열어젖혔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웃어라. 실컷 아주 크게 통쾌하게 웃어둬라. 그 웃음이 너희 인생의 마지막 미소가 될 테니까. 1억이 꿀맛 같은 미끼 같았지? 강성건설이 네 스스로 일궈낸 제국 같았고 우물 안개구리는 제 입으로 죽음을 자초하는 법. 너희들을 뒤에서 받쳐주던 내 돈이 사라지면 이 썩어빠진 모래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오만했던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저댈지 한번 지켜보자고. 나는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지 정확히 2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마지막 초침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강성건설의 자금줄은 알파캐피탈에 의해 완전히 묶여버렸고 지옥의 장막이 마침내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펜트하우스에서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유리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강씨 가문의 역겨운 자축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도진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자신의 위대한 성공에 대한 연설을 시작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에서 찢어질 듯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를 해? 나 지금 가족 파티 중이니까 내일 아침에 회사에서 얘기해. 흐름이 끊겨 짜증이 난 그의 얼굴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단 몇 초 만에 그의 오만했던 미소는 차갑게 굳어버렸고 샴페인을 쥔 파리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동결? 누가 동결을 해? 알파캐피탈이 미쳤어? 어제 3단계 자금 집행 서류에 사인했잖아. 당장 거기 경영대표한테 전화 연결해. 뭐? 전화를 안 받아? 시중은행에서도 기한이익 상실대출금 즉시 회수 통보가 날아왔다고? 너 지금 장난해? 강도진의 안색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순식간에 물에 빠진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넓은 거실은 쥐죽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와 유라가 백전백승의 대표 이사님이 갑자기 비 맞은 개처럼 벌벌 떠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고 보안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여유롭게 강도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야? 알파캐피탈 김 대표 맞습니까?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합니까? 왜 우리 강성건설 자금을 끊어? 우린 전략적 파트너잖습니까? 전략적 파트너라니. 당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네. 강도진. 이 목소리. 유지안. 네가 왜 알파 캐피탈 전화를 갖고 있어? 너 어디야? 지금 무슨 마귀 같은 짓을 벌인 거야? 나는 당신과 그 싸구려 집안이 평생을 땅바닥에 엎드려 기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지. 놀랐어? 아까는 길거리에 나앉아 동전 한 입 없이 굶어 죽을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왜 지금은 그렇게 비참하게 떨고 있어? 이
이 미친년아. 네가 나한테 함정을 파? 네가 알파 캐피탈 놈들이랑 짜고 나를 모함해? 네가 대체 뭔데? 그 대단한 놈들이 네 말을 들어? 복수하려고 거기 늙은 회장한테 몸이라도 팔았냐? 똑똑히 들어. 난 강성건설 대표이사야. 내 변호사 군단 풀어서 너희들 일방적 계약 파기로 소송 걸어버릴 테니까. 소송? 하하하. 우습지도 않네. 그 붕어 같은 눈 크게 뜨고 계약서 다시 읽어봐. 모든 자금 집행, 모든 투자 승인 서명은 알파 캐피탈 이사회 의장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그리고 네가 밤낮 없이 아부하고 굽실거리며 한 번만 뵙기를 갈망했던 그 얼굴 없는 총수가 누군지 알아? 바로 나야. 유지안. 말도 안 돼. 거짓말 마. 넌 그냥 고아원 출신 촌년이잖아. 월급 300만 원 받는 말단 직원이 어떻게 수십조 펀드의 총수야? 네가 미쳐서 망상증에 걸렸구나. 나 절대 안 믿어. 안 믿어도 상관없어. 진실은 무식한 쓰레기에 인정 따위 필요 없으니까. 지난 3년간 네가 잘나서 성공한 줄 알았니? 네가 쥐고 있는 15개 프로젝트, 어제 낙찰받은 황금 부지, 네가 서 있는 그 100억짜리 빌라, 네가 타는 그 롤스로이스, 전부 다 알파 캐피탈, 즉 내 돈으로 다 무너져가는 네 회사를 구제해 준 거야. 난 널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기에 진흙탕 구르던 널 수백억을 들여 황금 동상으로 빚어냈지. 하지만 오늘 넌 스스로 그 동상을 박살냈어. 내일 강성건설 대표이사 강도진이 대체 무슨 돈으로 수백억 빚을 갚을지 지켜볼게. 지아나, 지아나, 제발 부탁할게. 이거 다 농담이지?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은 다 오해였어. 어머니가 미신에 너무 빠지셔서 너한테 억지로 시킨 거야. 나도 난처했다고. 이러지 마. 난 아직 네 남편이잖아. 어쩌나 은행에서 벌써 가압류 들어갈 텐데. 내가 자금 회수하면 회사는 도산하고 넌 구속이야. 늦었어. 도진아. 부부의 연은 네 엄마의 그 숯불 화로 속에서 진작 재가 되어버렸어. 내 상간녀랑 첫날 밤이나 푹 즐기시지. 커튼 열고 창밖 좀 내려다봐. 은행 채권 추심팀이랑 알파 캐피탈 법무팀이 벌써 정문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악몽 없는 긴긴 밤이 되길 바라. 전직 대표이사님. 안 돼. 지아나. 여보세요? 끊지 마.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 같은 년아. 여보세요? 밤이 깊어가며 강씨 가문을 목 조르는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CCTV 모니터를 통해 나는 강도진이 스마트폰을 박살내고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덫에 걸린 야생 동물처럼 울부짖는 광경을 완벽하게 감상했습니다.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상간녀 이유라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배를 감싸 안고 뒷걸음질 쳤으며 도진을 향한 그녀의 경외 어린 눈빛은 어느새 경악과 혐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을 꼬박 새우며 온갖 인맥과 파트너, 은행에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심한 뚜 통화 연결음과 얼음장 같은 거절뿐이었습니다. 잔혹한 현실을 폭로하는 새 아침의 해가 밝았을 때 내가 설계해둔 도미노는 마침내 와르르 무너지며 강성건설이라는 모든 것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아침 8시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도진이 건설업계의 블루칩이라 자랑해 맞이 않던 강성건설 주식은 단 한 건의 매수 주문도 없이 수천만 주의 하한가 매도 폭탄을 맞고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전광판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습니다. 알파 캐피탈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거액의 신용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주식을 투매했습니다. 개장 30분 만에 회사의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강도진은 눈 밑이 퀭하고 정장 셔츠가 삐져나온 엉망진창인 몰골로 본사 1층 로비에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임원진을 진정시키기 위해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할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1층 로비는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업체 사장들, 철근과 시멘트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 수십 명이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빚을 갚으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욕설과 고성이 건물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도진 나와? 당장 자재 대금 내놔? 거북이처럼 숨지 말고 나와. 천억대 그룹은 갯불 몇십억 빚도 6개월째 밀려놓고 공사장 벽돌이라도 다 뜯어가기 전에 내놔. 도지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지하 주차장으로 도망쳐 대표실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60평짜리 대표이사 집무실에 발을 들인 순간 그는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았습니다. VIP 접대용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람은 그의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알파 캐피탈 측 독립회계사팀과 김 변호사가 붉은 도장이 찍힌 공문들을 들고서 있었습니다. 알파 캐피탈을 대리하는 김 변호사는 칼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유리 테이블 위에 쾅 하고 내동댕이 쳤습니다. 둔탁한 파열음이 배신자의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끝마저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강도진 씨, 여신보증 계약서 4조 20항에 의거 알파캐피탈은 강성건설 측에 500억 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전액을 24시간 이내에 상환할 것을 공식 청구합니다. 사유는 기업 윤리 위반, 파트너 기만 및 목적 외자금 횡령입니다. 저희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귀사의 모든 계좌 동결을 요청했으며 당사 자산 보호를 위해 경제법원에 강성건설의 파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을 순 없어. 나한텐 아직 개발 부지도 있고 공사 중인 프로젝트도 있다고. 당신들이 전부 동결할 권리는 없어. 강도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비참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콧방귀를 뀌며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부지? 강 사장, 그 부지들의 등기 권리증이 모두 알파 캐피탈 금고의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 잊으셨습니까? 심지어 지금 당신이 깔고 앉은 그 의자, 주먹으로 내리친 그 책상까지 전부 우리 자금으로 산 당사 소유의 자산입니다. 이 시간부로 당신은 이 건물에서 그 어떤 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인 인감 내놓고 당장 여기서 꺼지시죠. 펜트하우스에서 김 변호사의 실시간 바디캠 영상을 지켜보며 나는 시럽 없는 씁쓸한 블랙커피를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혀끝에 닿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묘하게 짜릿하고 달콤한 여운이 남았습니다. 수백억 원의 제국, 절대 권력의 대표이사. 그 모래성은 내가 주춧돌 하나만 빼내자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려 안에 있던 교만한 자들을 뼈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도진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만인지상의 위치에서 하루아침에 도시락 폭탄을 하는 최고액 채무자로 전락했고 수많은 사람의 저주와 법망에 둘러싸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물리적 징벌은 그저 청소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본질 깊숙한 곳에서부터의 파멸이었습니다. 한 배를 탔던 쥐새끼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진 채 가장 썩어 문드러진 본성을 폭로하는 광경 말입니다. 기생충 같은 상간녀와 독사 같은 시어머니가 남은 연극을 마저 끝낼 시간입니다. 독이 든 사과는 잘 익었고 그들은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것을 집어 삼켜야만 합니다. 화려한 유람선의 구멍이 뚫려 어두운 심연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그 안에 숨어있던 더러운 쥐떼들은 결코 구멍을 막아 배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얄팍한 생존 본능은 남은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 동족의 살점을 물어뜯고 시체를 밟고 도망치도록 재촉할 뿐입니다. 강씨 가문과 상간녀 이유라 역시 그 역겨운 법칙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는 다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알파 캐피탈 비밀 벙커의 대형 모니터 앞 나는 다리를 꼬고 앉아 최고급 홍차를 음미하며 저택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마이크로 카메라를 통해 중계되는 치정극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채권자들에게 멱살을 잡혀 만신창이가 된 강도진이 저택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어제 입었던 고급 예복 턱시도는 소매가 찢겨 너덜거렸고 땀 냄새와 함께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 진흙탕으로 추락한 패배자의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도진의 눈에 들어온 건 새 신부의 다정한 포옹도, 상처받은 짐승을 위로해줄 따뜻한 밥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끔찍할 정도로 난장판이 된 전쟁터였습니다. 이유라는 눈에 띄는 명품 시계,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고에 남아있던 현금 다발을 모조리 긁어모아 2개의 대형 캐리어에 미친 듯이 쑤셔놓고 있었습니다. 도도하고 앙큼한 재벌집 막내딸의 고고함은 온데간데 없고 썩은 사체를 파먹는 대머리 수리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방구석에서는 머리가 산발이 된 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유라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필사적으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 도둑년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고 우리 강씨 집안 대대로 내려온 패물이야. 한 발짝도 못 가져가. 최 여사는 쉰 목소리로 유라를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악을 썼습니다. 집안이 망하게 생겼으니 돈만 들고 튀려는 속셈이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넋이 나간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 유라의 캐리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그는 여전히 이 상간녀가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유라의 손을 꽉 쥔 채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유라야, 국토부 고위직이신 장인어른 백 좀 써줘. 우리 강성건설 좀 살려달라고 빌어줘. 나 구속만 안 되게 아버님 보고 자금 좀 융통해달라고 해. 내가 평생 네 개처럼 소처럼 일할게. 하지만 도진의 구차한 애원에 돌아온 것은 유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찢어질 듯한 미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뾰족한 스틸레토 힐로 주저앉은 도진의 어깨를 가차없이 걷어차 그를 바닥에 나동그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맹독이 발린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쓰레기 같은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을 처참하게 난도질했습니다. 이 병신 같은 호구 새끼야. 지가 진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우리 아빠가 네 강성건설에 시체 썩는 냄새 나는 거 진작에 눈치채고 나더러 사기 전과자 될 놈이랑 당장 연 끊으라고 하셨어. 그리고 가장 잔인하고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라는 불러오기 시작한 자신의 임산부배를 쓰다듬으며 조롱하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그녀가 던진 진실은 화면 밖에서 지켜보던 나조차도 인류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내 애인 줄 알아? 꿈깨. 이 안에는 돈 많고 부인 딸린 스폰서, 영감탱이 핏줄이 들어있어. 밖으로 드러내놓고 나을 수 없으니 내가 네 호구 같은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지. 가짜 임신 스캔들 내서 영감탱이한테 위자료 뜯어낼 명분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넌 대표이사라는 껍데기에 눈이 멀고 허세에 찌들어서 남의 씨앗을 품은 날 여왕처럼 받들어 모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거지남이고 도진의 입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처절한 괴성이 저택을 울렸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눈동자가 뒤집힌 채 핏발이 서서 광견병 걸린 개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날 배신하고 내게 수모를 주고 나를 쫓아내면서까지 들인 여자가 사실은 창녀였고 자신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위해 무릎을 꿇고 충성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최 여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대를 이을 장손과 권세 있는 사돈에 대한 달콤한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헐떡이다가 바닥에 쓰러져 개거품을 물고 비싼 카펫을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쓰러진 두 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전리품이 가득 찬 캐리어 2개를 끌고 차갑게 돌아서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자부하던 자들이 스스로 만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물어뜯고 익사하는 비참한 광경만이 폐허처럼 남았습니다. 나는 모니터를 덮고 완벽한 호선을 그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다음 생에 오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가장 빠르고 예리하게 집행되는 법입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고 강씨 가문이 치른 이 대가는 이제 막 계약금 정도를 지불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내연녀도 명예도 혈통에 대한 헛된 환상도 모두 잃었으니 이제 그들이 숨어있는 마지막 껍질을 벗겨버릴 차례입니다. 이 저택의 주인이 바뀔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한남동 부촌의 평탄한 도로 위로 찬란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번지 빌라에는 진정한 파멸의 폭풍이 상륙했습니다. 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굳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손을 더럽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나는 김 변호사와 알파 캐피탈, 보안팀, 은행 대리인, 법원 집행관들에게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보안팀장의 가슴에 달린 바디캠을 통해 나는 본사 집무실에 앉아 오만한 가문의 자존심이 박살나는 그 순간을 여유롭게 감상했습니다. 고급 철문 앞에 집행 차량들이 요란하게 멈춰 섰습니다. 붉은 압류 딱지가 찍힌 법원 문서를 든 정장 차림의 남성이 10여 명이 차갑게 문을 따고 진입했습니다. 자물쇠를 부수는 둔탁한 해머 소리가 부촌의 고요를 찢어발겼습니다. 최 여사와 강도진은 유라가 도망간 후 밤을 꼬박 새우며 넋이 나간 채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늘어져 있었습니다. 요란한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난 도진의 다크서클 짙은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현관을 향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성큼성큼 걸어들어와 가차없이 자산 압류 결정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없었습니다. 강도진 씨, 최말순 씨. 대출 계약 위반에 따라 강성건설은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알파 캐피탈은 1순위 채권자로서 이 시간부로 이 저택과 차고의 슈퍼카드를 비롯한 모든 자산의 압류 및 봉인을 집행합니다. 신분증과 갈아입을 옷 등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 15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가구, TV, 냉장고부터 크리스탈 컵 하나까지 모든 것은 알파 캐피탈 소유입니다. 이를 은닉하거나 저항할 시 재산 손괴죄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최 여사는 끓는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펄쩍 뛰며 거실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얼굴은 공포와 경련으로 일그러졌으나 천박한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이곳은 아들의 피땀으로 일군 집이니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을 부르겠다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어서 흉가로 만들어버리겠다느니 온갖 발악을 했습니다. 강도진은 사시나무 떨듯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저택의 명의가 애초에 투자펀드의 법인으로 되어 있고 자신은 그저 이름만 빌려 얹혀 살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저항할 법적 권리가 단 1%도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말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짓했고 감정 없는 기계처럼 거대한 체구의 보안 요원 신명이 즉시 다가갔습니다.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도 않고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두 사람의 양팔을 결박해 문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최 여사는 발버둥치며 도살장 끌려가는 돼지처럼 악을 썼습니다. 놔라, 이 강도 새끼들아. 유지한, 이 미친년. 우리 집안을 속인 넌 천벌을 받을 거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 여사가 목에 힘을 주고 재력을 과시했던 사모님과 저택의 주인들이
정문 밖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경멸의 눈빛, 비웃음이 강씨 모자의 얼굴에 직격으로 꽂혔습니다. 상류 사회에서 백주대낮에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만큼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최 여사의 허영심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가장 역겹고 천박한 밑바닥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15분 뒤 강도진과 최 여사는 인도에 팽개쳐졌습니다. 최 여사의 손에는 헌 옷가지 몇 개가 든 낡은 쇼핑백 하나가 전부였고 도진은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원목문과 철문 위로 X자 모양의 붉은 압류 딱지가 선명하게 붙여졌습니다. 이 시간부로 그들은 땡전 한 푼 없는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어깨에는 수백억의 빚더미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들 사채업자들의 살벌한 추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따뜻한 국화차를 들이켜니 달콤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과연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은 최 여사가 그 비바람치던 날 나를 기억하게 만들려던 숯불 화로와 자신의 가랑이를 기억이나 할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나를 무일푼으로 길바닥에 내몰려 했던 그들에게 나는 똑같은 결말, 아니 수만 배로 뻥튀기 된 치욕을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끝없는 심연의 바닥이 열렸고 그들은 이제 브레이크 없는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빌라에서 쫓겨난 지 열흘. 평범한 사람에게 열흘은 찰나에 불과하지만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도진 모자에게 그 10일은 지옥 18층에서의 100년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사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인간 이하의 모든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파트너들은 전화를 차단했고 고향의 친척들마저 파산 소식을 듣고 불똥이 튈까 두려워 대문을 걸어 잠그고 개를 풀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찜질방 갈 돈조차 없어진 두 모자는 고가도로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 무료 급식소에서 얻어온 찬밥으로 연명했습니다. 콧대 높던 최 여사는 떡진 머리에 시큼한 악취를 풍기며 길가에 버려진 빈 페인트통과 페트병을 주워다 파라빵 부스러기를 샀고 전직 대표이사였던 아들은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 폐인처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사채업자들이 강도진의 행방을 찾아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미 개털이 된 그에게서 돈을 뜯어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깡패들은 도진의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지식이며 최후통첩을 남겼습니다. 3일 안에 현금 5억을 안 가져오면 네 2다리마저 잘라서 한강에 던져버리겠다. 벼랑 끝에 몰려 생존의 가능성이 영에 수렴하자 그들의 뼛속 깊이 밝힌 비열한 본능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진 유일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나였습니다. 저녁 7시, 때 아닌 장대비가 도심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울 중심가의 우뚝 솟은 알파 캐피탈 본사 유리타워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1층 로비 밖에서 대표님의 시어머니와 남편이라 주장하는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비가 쏟아져 경비원들이 쫓아냈지만 막무가내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대표님을 뵙게 해달라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가죽 의자에 기대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가장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우산을 준비하라는 손짓을 한 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개가 얼마나 비참하게 지저댈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빌딩의 자동문이 열리자 거센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4명이 내 머리 위로 거대한 우산을 펼쳤습니다. 붉은 밑창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도도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속 계단 아래 너덜너덜한 누더기를 걸친 2개의 까만 형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왕처럼 우아하고 압도적인 기운을 내뿜는 나를 발견하자 바닥에 연신 머리를 찧어 피가 흐르던 최 여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핏발이 선 그녀의 눈동자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새까만 때가 낀 손톱으로 내 구두코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의 발에 걷어차였습니다. 지아나, 우리 며느리, 내가 잘못했다. 내가 빌게. 날 때려 죽이고 욕해도 좋으니 우리 도진이 좀 살려다오. 사채업자들이 내 아들 다리를 자르려고 해. 너는 이렇게 부자고 권력도 센데 그깟 몇억 원은 모래알 같잖아. 3년 동안 강씨 집안 며느리로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너한테 밥 한 끼 차려준 정을 봐서라도 우리 모자 목숨 좀 살려주라. 내가 미친년이었어. 짐승만도 못한 년이었어. 이렇게 대가리를 찌으며 사죄하마. 나는 높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고요한 눈빛으로 응시했습니다. 내 눈에 그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악어의 눈물로 동정심을 갈취하려는 추악한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빗소리를 찢어 밟기는 서늘한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년의 정이라고요? 최 여사님, 빗물에 뇌까지 씻겨 내려갔나요? 며느리 들어오는 날 다리 쩍 벌리고 숯불 화로 넘어 기어가라며 가난을 씻어내라던 그날을 벌써 잊으셨어요? 그때는 뱁새니 황새니 온갖 천박한 말로 나를 조롱하시더니 그렇게 귀하신 가랑이를 왜 오늘 같은 날엔 나 같은 흙수저년 발밑에 대고 구걸하십니까? 내가 노망이 났었나 봐. 무당년 말에 홀려서 널 괴롭힌 거야. 넌 살아있는 부처니까 나 같은 늙은이가 미쳐서 한 짓거리 좀 용서해다오. 도진이 쟤 아직 너 엄청 사랑해. 유라, 그 미친년한테 홀려서 잠깐 정신 나갔던 거라고. 지금 쟤도 자기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지아나, 제발 고소 취하하고 회사 돌려줘. 내가 맹세컨대 평생 파출부 노릇하며 너희들 앞길에 안 나타날 테니까 제발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상간녀 자식 키우는데 쓰라고 내 돈을 내어달라? 여전히 내가 당신들 모자 장단에 놀아나는 호구등신으로 보입니까? 똑똑히 들으세요. 강성건설 자산은 애초에 내 돈이었습니다. 껍데기뿐인 당신들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었던 내가 그 옷을 다시 발가벗겨. 원래 당신들이 있어야 할 돼지우리로 돌려보내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몇 억? 그래, 나한테 모래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바다에 뿌려 물고기 밥으로 줄지언정 배은망덕하고 썩어 빠진 당신 내 가문에는 단 1원도 적선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빗속에 엎드려 숨만 헐떡이는 강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퉁퉁 부은 눈으로 나를 애처롭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강도진, 내 뒷덜미를 짓누르던 내 손, 이제 하늘이 내 갈비뼈와 다리를 부러뜨려 평생을 바닥에 기어다니게 만들어줄 거야. 배신의 대가를 온몸으로 즐기길 바라. 나는 차갑게 몸을 돌려 경호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저기 소독약 뿌려서 깨끗이 청소해. 내 회사 앞이 벌어지들 때문에 악취가 나잖아. 안 꺼지고 계속 진상 부리면 경찰 불러서 영업방해로 싹 다 집어넣어. 유리문이 닫히며 빗속에서 절규하는 최 여사의 처절한 비명소리도 함께 차단되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악마의 사전엔 잡이나 타협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도진 모자의 너덜너덜한 실루엣이 서울의 폭풍 우치는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질 무렵 나는 조용한 내 집무실로 돌아와 따뜻한 생강차를 손에 쥐었습니다. 강 너머 불빛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동정? 웃기는 소리. 3년 전 당신들이 면도칼로 내 심장에 상처를 낼 때 내 사전에서 동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지워졌다. 오늘 밤 그들이 빗속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린 건 나를 모욕하고 인격을 짓밟은 것에 대한 참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돈줄이 끊기고 사채업자의 칼날이 목에 들어오자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숙주에게서 떨어져 나간 기생충은 다시 들러붙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다 하는 법입니다. 나는 뱀의 심장을 가진 악마들을 구원해줄 살아있는 부처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들어온 첫 햇살이 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잿빛 서류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도진의 운명의 대못을 박아버릴 마지막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한 표정의 김 변호사가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최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여자를 향한 절대적인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에 서류를 넘기기 전 나의 최종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서류철을 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붉은색 숫자로 가득한 회계장부, 수많은 송금 내역이 빼곡히 적힌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으로 체결된 유령 계약서들. 지난 2년간 내가 알파 캐피탈을 통해 수백억을 수혈해 줄 때 강도진은 나를 순종적이고 멍청한 허수아비 며느리라 생각하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내가 준 대표이사 직함을 악용해 회계 책임자와 결탁하여 위장 회사를 세운 뒤 시세보다 3배나 비싼 값에 불량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 핏덩이 같은 돈으로 그는 무엇을 했나요? 슈퍼카를 사고 한남동 고급 아파트를 빌려 상간녀 이유라의 스폰서 노릇을 하고 엄마인 최 여사에게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를 사다 바쳤으며 상류사회에서 대단한 재벌 행세를 하는데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알파 캐피탈의 글로벌 회계 감사 시스템이 이미 강성건설의 재무망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가 빼돌린 단돈 1원, 유령 계약서에 휘갈긴 가짜 서명 하나까지 모두 암호화되어 내 메인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그가 돈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의 탐욕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끝없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형법에서 100만 원을 훔치면 잡범에 불과하지만 횡령과 사기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면 그를 기다리는 건 관대한 집행유예가 아니라 최소 15년 이상의 중형 혹은 무기징역입니다. 나는 다이아몬드 만년필을 쥐고 고발장에 서늘하고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펜촉 소리는 사형 집행이니 참수 직전 칼을 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 나는 평온하지만 무형의 압도적인 위압감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 전부와 보안 카메라 영상, 녹음 파일, 송금 증거가 담긴 USB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전담팀에 직접 넘기세요. 알파 캐피탈은 강도진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하십시오. 민사상 손해배상 따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 새끼가 차가운 철창 안에서 죄수복을 입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이나 백으로도 이 사건에 개입해 형량을 줄이지 못하게 철저히 방어하세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조심스럽게 가죽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거대한 국가 형벌의 전차 바퀴가 굴러가며 배신자의 알량한 저항을 산산조각 낼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집무실에서 나는 강도진이 이유라를 껴안고 송금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 사진들을 응시했습니다. 세상 남자들이란 참 우습습니다. 가난할 땐 무릎 꿇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듯 맹세하며 조강지처의 청춘과 돈을 발판 삼아 일어서더니 약간의 성공을 맛보는 순간 가장 먼저 하는 짓이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던 여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돈 냄새를 쫓아다니는 골빈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이는 것이라니. 강도진은 나를 극강의 수치심과 함께 빈털터리로 내쫓으면
내 돈으로 쌓아 올린 금자탑 위에 앉아 당당하게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을 것입니다. 법을 우습게 알고 내 인내심을 나약함으로 착각했겠지. 하지만 여자가 사랑을 위해 인내할 때는 천사 같아도 그 사랑이 배신으로 죽어버린 순간 빙산보다 더 차가운 이성으로 무장한 사이코패스로 돌변한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사법적 응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가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영구히 박탈하는 의식입니다. 만인을 호령하던 대표이사에서 감방의 시멘트 바닥을 기어다니는 153번 죄수로 전락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나날을 맞이하도록 포위망은 완성되었고 강도진의 인생을 끝장낼 사형 선고가 마침내 서류에 찍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포위망이 은밀하게 좁혀오고 있을 무렵 궁지에 몰린 쥐새끼는 빛을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망에 체포되기 전 나는 그들이 사회적 여론과 사람들의 입방아라는 감옥보다 1000배는 더 잔혹한 지옥의 심판을 먼저 맛보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비를 맞으며 무릎 꿇은 도진 모자를 쫓아낸 지 3일째 되던 아침,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태블릿 PC를 내밀었습니다. 네이트판, 맘카페, 인스타그램 등 수많은 대형 커뮤니티와 SNS에는 길고 눈물겨운 감성, 파리 호소문이 미친 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작성된 글이었지만 몇 줄만 읽어도 최 여사 특유의 천박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는 문체와 강도진의 교활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련의 주인공으로 포장한 끔찍한 동화 한 편을 지어냈습니다. 글 속에서 강도진은 아내와 노모를 끔찍이 사랑해 등골이 빠지게 일해서 집을 산 불쌍하고 성실한 남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나 유지아는 밑바닥 출신의 애도 못 낳고 악독한 성품의 무당의 저주까지 받은 판무파탈 악녀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느리가 재산을 노리고 외부의 내연남과 결탁해 강도진을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만든 뒤 회사는 물론 노모의 피땀 어린 집까지 몽땅 빼앗았다고 날조했습니다. 심지어 그 악랄함의 극치로 내가 경호원들을 시켜 늙고 병든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밤 길거리에 내다버렸으며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해 돈을 싸들고 외도를 즐기고 있다고 썼습니다. 글에는 흠뻑 젖어 덜덜 떨며 인도에 버려진 강도진과 최 여사의 처참한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의 광기는 즉각 폭발했습니다. 진실의 이면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 군중들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수만 번의 공유, 수십만 개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희대의 악녀, 여자들의 수치라며 쌍욕을 퍼부었고 신상 털기를 시도하며 내 펀드 회사를 불매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염산을 붓겠다며 강씨 모자에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광신도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군중의 힘과 사이버 불링을 이용해 나에게 압박을 가하고 공포에 질린 내가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을 토해내게 만들려는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구르던 양아치다운 천박한 발상이었습니다. 나는 가죽 의자에 기대 앉아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고요한 집무실에 울려 퍼진 그 웃음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뛰어드는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대표님,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알파 캐피탈의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기관리 PR팀을 가동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고소 공지를 띄울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삭제? 왜 삭제해? 나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섬뜩하게 번뜩이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적들이 제 몸에 스스로 불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기름을 더 부어서 가장 찬란하게 타오르도록 돕는 거지. 그 글이 더 퍼지게 내버려둬. 대중이 강도진 모자에게 동정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진실이 까발려지는 순간 그 분노는 수만 배가 되어 그들의 뼈를 지식이게 될 테니까. 이 반전 드라마의 연출은 내가 직접 맡지.
정오 12시, 날조된 감성 파리글의 조회수와 동정 여론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공식적인 반격을 알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알파 캐피탈의 파란색 인증 마크가 달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수십 개의 메이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짧고 강렬한 공식 입장문이 배포되었습니다. 입장문에는 어떠한 구차한 변명도 없이 단 하나의 링크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전 강성건설 대표이사 강도진과 그 가문의 재산 강탈 음모 및 위선적 실체에 대한 진실. 링크를 클릭한 네티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나약한 해명글이 아니라 소름이 돋을 만큼 선명하고 완벽한 철퇴 같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개된 영상은 결혼식 당일 정문 앞 사케이 해상도의 CCTV 원본이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숯불 화로 앞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선 최 여사가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오려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근본도 없는 흑수저년이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 액땜 안 할 거면 당장 꺼져. 동시에 강도진이 억센 손으로 내 목을 짓누르고 젖은 아스팔트에 내 머리를 쳐박으며 어머니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라고 강요하는 끔찍한 폭력 장면이 여과 없이 송출되었습니다. 지식인 코스프레를 하던 자상한 남편의 이미지는 단 10초 만에 개박살이 나고 역겹고 가부장적인 악마의 민낯이 까발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가벼운 워밍업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강도진과 상간녀 이유라 간의 고음질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모레 결혼식은 그 멍청한 년이 목숨처럼 숨겨둔 전세금 1억을 마저 털어먹기 위한 연극일 뿐이야. 돈 챙기면 그년이 바람 피웠다고 누명 씌워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이혼 도장 찍고 길거리로 내쫓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가장 잔혹한 무기, 강씨 집안의 알량한 자존심에 핵폭탄을 투하한 것은 이유라의 오피스텔 거실을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짐을 싸서 도망가려던 상간녀가 강도진을 발로 차며 조롱하는 목소리가 선명히 담겼습니다. 이 병신 호구 새끼야. 내 뱃속에 있는 거 돈 많은 늙은 스폰서 영감탱이 핏줄이야. 넌 그냥 설거지 당한 줄도 모르고 남의 씨앗 품은 날 떠받든 병신 ATM 기계라고. 그 영상 아래에는 도진과 아이가 친자 관계가 불일치한다는 새빨간 도장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친절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단 30분 만에 인터넷 여론은 180도 뒤집어지며 그야말로 핵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나를 마녀 사냥하며 저주하던 네티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역사상 유례없는 분노, 혐오, 경멸의 쓰나미가 일어나 강씨 모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 중세시대 마녀 같은 시어머니 년아, 희대의 호구, 남의 자식 설거지남, 강도진누, 지마누라 돈 뺏으려고 연극하다 지가 털렸네 꽃이다. 네티즌들의 조롱과 분노가 폭주했습니다. 강도진의 얼굴에 거대한 사슴뿔 바람 맞은 남자를 상징이 합성된 미미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상류층을 자처하며 꽁꽁 싸맸던 그들의 알량한 체면과 가문의 명예는 네티즌들에 의해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장 냄새나고 추악한 쓰레기로 전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여론으로 내 목을 조르려 했지만 나는 그 여론의 칼날을 돌려 그들을 영원히 사회적 매장 상태로 박제해버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강도진과 최 여사는 이 사회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이버 재판의 판결은 완벽하게 났고 가장 화려하고 피비린내 나는 공개 처형이 끝났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강씨 가문을 사회적 사형에 처한 그 무렵 현실 세계에서는 국가 사법 시스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배은망덕한 범죄자들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늑대의 심장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질 기적이나 용서 따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며칠간의 폭풍이 지나간 서울에는 찬란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맑고 상쾌했습니다. 나는 집무실에 앉아 사설 탐정들이 연결해둔 뒷골목에 CCTV 중계 화면을 통해 강도진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한 엔딩이 내려지는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SNS에서 철저히 발가벗겨진 후 사람들의 돌팔매질이 두려워 거리를 걷지도 못하고 상간녀의 아파트에서도 쫓겨난 도진 모자는 외곽 변두리 유흥가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평 남짓한 비좁고 곰팡내 나는 방.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쓰레기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바닥났고 사채업자들에게 잡힐까봐 벌벌 떨며 컵라면 하나로 연명하던 그들의 숨막히는 정적은 오전 9시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에 의해 박살났습니다. 경찰 마크가 찍힌 파란색 호송차 4대가 여인숙 골목 입구를 꽉 틀어막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 소속 형사 수십 명이 체포영장을 들고 우르르 진입했습니다. 전날 터진 대형 스캔들의 주인공이 숨어 있다는 소식에 동네 주민들이 좀비 떼처럼 몰려들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구경했습니다. 형사반장이 좁은 복도 끝 사오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덜그럭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극심한 패닉에 빠진 강도진이 썩은 나무 문을 필사적으로 막고 버티는 소리가 들렸고 최 여사는 구석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강도진 씨, 경제범죄수사대입니다. 문 열고 협조하십시오. 계속 반항하면 강제 개방하겠습니다.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형사의 외침에 방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반장이 턱짓하자 형사 2명이 장비를 동원해 자물쇠를 박살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문을 막고 있던 강도진이 시멘트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내부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한때 이탈리아 명품 수트를 입고 7천만 원짜리 롤렉스를 차며 내 머리를 짓누르던 오만한 대표이사는 이제 누렇게 색이 바랜 싸구려 티셔츠를 입고 떡진 머리를 한 채 바닥을 기어다니는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푹 팬 볼과 초점 없는 눈동자에는 붉은 인주가 찍힌 구속영장을 바라보는 극도의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도진, 당신을 수백억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조세 포탈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됨과 동시에 차가운 은빛 수갑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양 손목을 올감했습니다. 과거 내 목을 내리눌렀던 그 손목에 채워진 쇠덩이 소리는 그에게는 지옥의 종소리였겠지만 화면을 지켜보던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의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강도진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고 형사 2명의 부축을 빙자한 연행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린 어머니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감옥 가기 싫어. 살려줘, 엄마. 최 여사는 자기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자 금줄이었던 귀한 아들이 미친 개처럼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형사들에게 덤벼들려다 튕겨나갔습니다. 100억 저택을 잃은 충격, 인터넷에서 국민 쌍년으로 박제된 수치, 그리고 이제 아들이 징역 15년을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이 악독한 늙은이의 뇌세포를 모조리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최 여사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더니 눈동자가 풀리고 입에서 침을 흘리며 실없이 낄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헛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강성건설 대표 이사야. 우리 집 100억짜리 빌라야. 촌년아. 내 가랑이 밑을 기어라. 가랑이 밑을 기어 하하하. 완전히 미쳐버린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자신이 지은 악업이 빚어낸 인과응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호송차의 좁고 어두운 철창 안으로 던져진 강도진을 향해 구경하던 시민들이 쓰레기를 던지며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며 허황된 황제의 꿈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미쳐버린 채 거리에 남겨진 최 여사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훗날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누더기를 걸치고 머리에 꽃을 꽂은 채 한남동 유엔빌리지 근처 쓰레기장을 배회하며 화려한 결혼식과 명품 가방 이야기를 중얼거리는 미치광이 노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펜트하우스의 넓은 통유리창 너머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누구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가장 잔인하고 공평하게 벼락을 내릴 뿐입니다. 완전한 파산과 차가운 감방, 그것이 내 인격을 조롱거리로 삼으려 했던 자들을 위해 내가 직접 디자인한 가장 완벽한 엔딩이었습니다. 더러운 먼지들은 흔적도 없이 청소되었고 마침내 여왕이 자신의 왕자로 온전히 귀환했습니다. 그날 강도진이 호송차에 실려가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억 대 가짜 대표이사의 몰락을 떠들어대던 세간의 소음도 점차 기억 속으로 잊혀져 갔습니다. 서울 상류사회의 생리가 원래 그렇듯 사람들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선자들만을 칭송할 뿐 진흙탕에 처박힌 패배자들은 금세 짓밟고 외면해버리기 마련입니다. 강성건설은 완전히 알파캐피탈에 흡수된 뒤 기업 지도에서 이름조차 지워졌습니다. 강도진이라는 이름이 가졌던 명예, 재산, 위선적인 껍데기는 이제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복수극은 아직 마지막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심리적인 완벽한 숨통 끊기가 남아있었죠. 나는 과거에 멍청했던 내 자신을 묻어버릴 관뚜껑의 마지막 못을 밟기 위해 어느 쌀쌀한 겨울 아침 직접 운전대를 잡고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눈부시게 새하얀 실크 수트에 최고급 블랙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완벽하게 웨이브진 머리, 권력을 상징하는 다크레드, 립스틱, 그리고 차가운 감방복도에 뚜벅뚜벅 선명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크리스찬 루브탱의 붉은 밑창 하이힐, 퀴퀴한 곰팡내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구치소에 눈부신 아우라를 내뿜는 알파 캐피탈 대표의 등장은 그 자체로 잔혹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투명하고 두꺼운 방음 유리 너머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기다리자 맞은편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리며 절그럭거리는 수갑과 쇠사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도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머리에 포마드를 잔뜩 바르고 수천만 원짜리 명품 수트를 입은 채 시가와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던 남자는 이제 찢겨진 유령 같은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박 깎은 머리 아래로 깊게 파인 이마의 주름, 푹 꺼진 광대와 퀭하게 썩어 들어간 탁한 눈동자, 비쩍 마른 몸에 헐렁하게 걸쳐진 카키색 수의를 입은 그는 사시나무 떨듯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나를 어머니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게 만들려던 그 오만하고 위풍당당하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극한의 공포와 뼛속 깊은 비굴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교도관에 의해 강제로 의자에 앉혀진 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권위와 아름다움을 뿜어내는 내 얼굴과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동공이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이 덜덜 떨리며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잡듯 벽에 붙은 통화용 수화기를 허겁지겁 집어들었습니다. 나는 여유롭게 수화기를 들고 고요한 심해 같은 눈빛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아나, 지아나, 나 면회하러 온 거야? 그래, 난 알았어. 네 마음속 깊은 곳엔 아직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줄 알았어. 날 완전히 내버려 둘 순 없었던 거지? 그렇지? 착각이 심하네.
도진아, 널 보러 온 게 아니야. 주인을 물어뜯던 미친 개가 철창 안에 갇히니 얼마나 애처롭게 지저대는지 구경하러 온 것뿐이야. 입고 있는 그 옷, 네 인생에 아주 잘 어울리네. 지아나, 내가 미안해. 1000번 1000번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다 틀렸어. 매일 밤 이 차가운 시멘트 벽 안에서 두들겨 맞고 강제 노역하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옛날에 그 단칸방 살 때 생각나? 나 파산했을 때 네가 끓여주던 라면. 그땐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는데 다 그놈의 대표이사 자리가 그놈의 돈이 내 눈을 멀게 했어. 이유라 그 미친년한테 홀려가지고 약을 먹었었나 봐. 우리 어머니도 미쳐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있어. 우리 집안이 받은 천벌이 너무 가혹하잖아. 지아나, 천벌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강도진. 그건 결혼식 날 젖은 아스팔트에 내 머리를 쳐박고 모욕했던 내 행동의 결과야. 내 전 재산 1억을 가로채고 바람피웠다. 누명 씌워날 길거리로 쫓아내려 했던 네 짓거리의 결과물이라고. 내가 끓여준 라면이 그립다고? 웃기지 마. 네가 내 알파 캐피탈 돈으로 그 상간녀한테 에르메스 백 사주면서 요트 위에서 뒹굴 때 그라면 한 젓가락이라도 생각했니? 네 썩어빠진 인격을 세탁하는데 우리의 과거를 이용하지 마. 내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지아나, 네가 펀드회사 총수인 줄 몰랐어. 네 뒤에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야. 평생 널 여왕님처럼 떠받들며 살았을 텐데 어머니도 절대 네가 가랑이 밑을 끼게 안 하셨을 거야. 우리 둘이면 이 서울에서 제일 권력 있는 부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아나,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너 회장님이잖아. 권력 있잖아. 변호사들 써서 나 형량 좀 줄여줘, 제발. 15년 동안 여기 있으면 난 진짜 죽어. 내가 총수인 줄 알았다면 날 떠받들었을 거라고? 내 입으로 그런 말을 내뱉으면서 스스로가 역겹지도 않니? 결국 너희 가족의 친절과 인간성은 상대방 계좌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였네. 넌 나를 배신한 걸 이빠된 산다된 샀냐는 거를 후회하는 게 아니야. 돈 많고 권력 있는 여자를 배신한 네 실수를 후회하는 거지. 비열함이 네 혈관 끝까지 배어 있구나. 너 같은 기생충들은 남의 피를 빨아먹으며 알량한 허영심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지아나, 그래도 우리 한때 사랑했잖아. 넌 너무 잔인해. 내 재산 다 뺏고 회사 부도 내고 우리 엄마 미쳐서 쓰레기 죽게 만들었잖아. 날 감옥에 쳐놓고 알거지로 만들었으면 이 정도 복수했으면 만족해야지. 한 가정을 이렇게 박살 내놓고 넌 죄책감도 없니? 양심에 안 찔려? 양심? 무척 편안한데? 너 같은 벌레들을 짓밟는 건 죄악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거든. 내가 만족했냐고? 잘 들어. 네가 빚쟁이들한테 무릎 꿇었을 때, 네 엄마가 비 맞으며 내 발밑에 엎드렸을 때 난 통쾌함조차 느끼지 못했어.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내 안에서 분노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 쓰레기였으니까. 내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그냥 툭 털어낸 것뿐이야. 내 값비싼 양심을 너 같은 짐승에게 적선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이 악마 같은 년, 네가 함정을 팠지. 일부러 가난한 척 연기해서 날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거지. 잔인한 유지안.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널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함정을 팠다고? 내가 네 목에 칼을 들이대고 바람 피우라고 시켰니? 내가 네 엄마한테 숯불 화로 들고 와서 날 모욕하라고 시켰어? 유령회사 세워서 수백억 횡령하라고 내가 등 떠밀었냐고? 탐욕은 네가 키운 거고 무식함은 네가 자초한 거야. 난 그저 어둠 속에서 네게 돈과 권력을 쥐어주며 네 그 가짜 선함의 가면이 스스로 벗겨지도록 내버려둔 것뿐이야. 도진아, 네 가장 비참한 현실이 뭔지 알아? 널 죽인 건 내 잔인함이 아니라 너 자신의 그 비열하고 은혜를 모르는 천박함이라는 걸 넌 영원히 깨닫지 못할 거란 사실이야. 지아나, 제발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여긴 너무 캄캄하고 춥다고. 나 여기서 못 살아. 밖으로 꺼내줘. 제발 풀이나 지푸라기라도 뜯어먹으며 살 테니까 엎드려 빌게. 그 어둠에 빨리 익숙해져. 남은 네 평생 네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 앞으로 15년 동안 콩밥을 씹어 삼킬 때마다 내 100억짜리 빌라에서 프랑스 와인잔을 든 채 나를 가난하다고 비웃던 그 순간을 떠올려. 그리고 내 돈을 훔쳐서 남의 핏줄을 기르려 했던 네 멍청함도 뼈저리게 반추해 보길 바라. 그게 내가 네게 주는 마지막 이별 선물이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거치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놈의 구차한 헛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었습니다. 방음 유리 너머로 선이 끊겨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도진이 미친 듯이 유리창에 머리를 박으며 입을 뻐끔거리며 처절하게 애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도관 2명이 다가와 넋이 나간 죄수의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감방복도 쪽으로 거칠게 끌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 내 하이힐 굽소리가 단호하고 결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줄기를 곧게 세우고 오만하고 당당하게. 모든 은원은 완벽하게 정산되었고 쓸모없는 맹장은 잘려나가 심연의 바닥에 영원히 묻혔습니다. 나는 태양이 빛나는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찬란하고 압도적인 내 권력의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몽은 끝났고 불사조는 마침내 잿더미 속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의 운명적인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씨 가문이 남겼던 모든 흔적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모래알처럼 내 삶에서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 어떤 작은 물결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은 초여름의 공기로 가득합니다. 나는 한강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선이 내려다 보이는 익숙한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 있습니다. 석양빛이 수면을 붉게 물들이며 마치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가 흩뿌려진 듯 찬란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산 장미차를 한 모금 머금고 자유롭고 맑은 절대적인 평온의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내가 직접 총괄하는 알파 캐피탈은 이제 감히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비밀의 장막 뒤에 숨을 필요도 그 누구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수수한 평범한 회사원의 옷차림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유력 경제지의 표지를 장식하고 가장 권위 있는 비즈니스 시상식에서 호명됩니다. 더 많은 최고급 저택을 사들였고 여성과 고아들을 보호하는 재단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만약 나를 짓밟으려 했던 자들이 우러러 본다면 눈이 멀어버릴 만큼 찬란하고 오만하며 압도적으로 눈부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고요한 밤이 오면 백마탄 왕자의 진정한 사랑을 믿으며 거대한 재산과 커리어를 포기하려 했던 순진했던 소녀가 배신자의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린 냉혹한 기업 사냥꾼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떠올리며 가벼운 미소를 짓곤 합니다. 그 안에는 더 이상의 원망도 살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라 부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감방에 쳐넣고 쓰레기를 줍게 만들다니 지독하다고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겪은 지옥을 알지 못합니다. 수백 명의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머리가 땅에 처박힌 채 숯불 화로를 넘어 악독한 시어머니의 가랑이 밑을 기어가야 하는 수모를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워준 남자에게 1억 원의 전 재산마저 강탈당하고 길거리로 쫓겨날 뻔한 공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잘못된 곳에 베푸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큰 범죄입니다. 만약 그날 내가 양보했다면, 눈물을 머금고 그 숯불 화로를 기어 넘어갔다면 오늘날 진흙탕 밑바닥에서 배신당하고 버림받아 우울증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공평합니다. 타인에게 맹독을 바른 돌을 던지면 우주 전체가 폭발하는 화산암을
당신에게 나는 강도진이나 최 여사를 내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그들에게 잠시 빌려주었던 황금빛 껍데기를 거두어 갔을 뿐. 타인을 상처 입히는 데 썼던 그 알량한 가짜 권력을 빼앗자 그들 내면에 숨겨져 있던 비겁함과 탐욕이 스스로를 물어뜯고 결국 감옥과 나락으로 처박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날카로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나의 피와 눈물이 얼룩지니 치열한 복수극을 통해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특히 인생의 기로에서 방황하거나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 갇혀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여성들에게 진심을 담아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묵묵히 희생하고 남자를 빛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세뇌당하며 자랐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며 참으면 복이 온다고 배웠죠. 하지만 제발 그 헛된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맹목적인 희생과 인내는 절대 무심한 쓰레기들의 감사함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낮출수록 그들은 당신을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왕관을 벗어 그들의 머리에 씌워주는 순간, 그들은 바로 그 권력을 이용해 당신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을 것입니다. 집에서 쉬어, 돈은 내가 벌게 라는 싸구려 로맨스 소설 같은 대사를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남자의 세계를 향해 부는 바람의 방향은 너무나 쉽게 바뀝니다. 오늘은 당신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내일 그에게 돈과 권력이 생기면 더 어리고 예쁘고 비위 잘 맞추는 다른 여자를 책임지려 들 것입니다. 폭풍우가 들이닥쳤을 때 스스로 돛을 올리는 법을 모른다면 당신 인생의 배는 그 즉시 뒤집히고 말 것입니다. 여성을 지켜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는 젊음이나 미모도 동정심을 유발하는 애처로운 눈물도 아닙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당신을 꼿꼿이 서게 해줄 유일한 구원은 바로 당신의 지성과 완벽한 경제적 독립입니다. 돈이 세속적이고 행복을 살 수 없는 것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진실한 사랑은 살 수 없을지 몰라도 당신의 땀과 두뇌자 벌어들인 깨끗하고 당당한 돈은 당신의 존엄성을 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생이라는 게임의 주인이 될 권리를 부여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억압을 거절할 권리, 당신을 무시하는 쓰레기들의 얼굴에 당당하게 진흙탕을 엎어버릴 권리를 말입니다. 돈과 성공한 커리어가 있다면 슬플 때 부엌 구석에 처박혀 쓰레기 같은 남자 때문에 훌쩍이는 대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파리로 날아가 에펠탑을 보며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면 아무리 악랄한 시댁이나 편협한 사회의 잣대도 감히 돈줄을 쥐고 당신의 머리를 숙이게 하거나 그들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 불행히도 마음을 잘못 준 탓에 배신을 당하고 믿음을 갈취당하며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더라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울고 싶다면 마음껏 우십시오. 단 하루 동안만 세상이 떠나가라 눈물이 마를 때까지 통곡하십시오. 하지만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눈물을 닦고 얼굴을 깨끗이 씻고 가장 붉고 매혹적인 립스틱을 바른 뒤 세상 밖으로 나가 전쟁을 시작하십시오. 구차하게 폭력을 쓰거나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짓으로 당신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하며 달콤한 궁극의 복수는 바로 당신이 너무나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성공하여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시궁창에 버렸던 그 벌레들이 평생 발버둥 쳐도 닿지 못할 아득히 높은 정점까지 날아오르십시오. 그들이 밑바닥 진흙탕 속에서 후회와 질투, 뼈저린 절망감에 휩싸여 끝없이 빛나는 하늘 위의 당신을 올려다보게 만드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내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치명적인 형벌입니다. 침묵 속에서 저의 이 고백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소중한 여러분,
제 목소리와 감정의 박동만이 울리는 이 고요한 시간.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진 않았나요? 바보 같을 정도로 모든 것을 품어주고 헌신했다가 차디찬 얼음물 세례를 받았던 뼈아픈 상처가 다시 욱신거리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들려드린 유지안의 이야기, 치욕의 잿더미 속에서 찬란하고 오만한 불사조로 거듭난 이 반전의 여정이 여러분 영혼의 작은 그늘에라도 닿았다면 가치가 없는 것들을 미련 없이 잘라내고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씨라도 전해졌다면 마음을 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 당신의 이야기를 우리와 공유해 주세요. 그저 오랫동안 홀로 끌어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곳에는 그 어떤 심판이나 정죄도 없습니다. 오직 따뜻한 공감과 위로, 결의 같은 영혼들이 보내는 투명한 포옹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적은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바다를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등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주체적인 힘과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우리라는 거대한 연대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통과 동행은 재계값을 매길 수 없는 원동력이자 다음번에도 인간 내면의 깊은 곳을 울리는 삶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 가장 따뜻한 불꽃이 됩니다. 도시 위로 짙은 밤이 내려앉고 마천루의 화려한 불빛들이 잔잔한 강물 위로 일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매섭던 폭풍우도 결국엔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에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파란만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타오른 내 인생의 이 일기장을 여기서 조용히 덮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여성들에게 깊은 축복을 보냅니다. 삶이 수만 개의 함정과 폭풍우를 몰고 온다 해도 항상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디고 서기를, 간악한 음모 앞에서는 한없이 차갑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애초에 왕관을 쓰고 태어났으며 세상의 모든 존중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당신의 하늘이 칠흑같이 어둡고 무너져 내릴 것 같다 하더라도 내일의 태양은 당신이 꼿꼿이 허리를 펴고 일어선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찬란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삶의 고동이 벅차오르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포근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